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42번까지 했었죠. 43번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우리가 지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요. 43번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야 돼요. 43번이 이제 우리가 항상 금액으로 나와서 이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이 예상 문제입니다. 우리 백선에서 가장 이제 잘 나올 수 있는 음반 문제를 뽑았죠. 자, 그러면 이론으로 간다면요. 자, 여러분들 지렛대 효과라는 얘기는 지렛대 효과는 레버리지죠.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가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레버리지란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 항상 위험은 증가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레버리지 발생은 위험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정이 있고 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 효과가 있죠. 중립적.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암기 노트 제가 핵심 요약을 보시게 되면 지총조라고 하죠. 자기 자본 수익률이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지분 수익률이 가장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 총자본이라고도 하고 종합 수익률이라고 하죠. 자, 요거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이자예요. 저분이 이제 은행이라면 은행이 먹는 이자 수익보다 자기가 먹는 수익이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걸 두 가지를 따져서 자, 만약에 총자본이 35인데 저당 수익률이 10%다. 플러스 15%만큼 플러스가 됐죠. 저희들이 똑같으니까 지분 수익이 높아지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반대가 된다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수익률이 낮아지겠고, 만약에 얘가 같아지면 얘도 지분 수익률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문제집에 풀었을 때 이 부가 정으로 전환하려면 부채 비율이 낮춰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가 낮아야지만 전환되겠죠. 이렇게 이제 내용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 나와 있는 뭐 예전에 했던 것들은 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43번이 이제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죠. 43번이 유력해서 이 문제를 이제 위주로 이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는 그 위에 식이 있죠.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일단은 내 돈이 내려갑니다. 내 돈이 자기 자본이죠. 내 돈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수익이 있고요. 가격 상승분을 더해요. 가격 상승분. 그 다음에 이자를 빼는 거죠. 이자를 빼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 들으실 때 만약에 백선에서 43번 수업도 들어간다. 미리 한 투자 파트를 미리 여러분들 푸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는 게 좋죠. 그 43번을 먼저 풀으셨다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투자자 갑은 연간 10억의 순영업소득이 수익이죠. 예상되는 각각의 임대상가에 투자했다.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각 상가의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자, A는요. 저당 돈도 안 빌렸고 가격 상승도 없어요. 자, B는 저당 빌린 게 있고 가격 상승 변동이 없죠. 근데 C는 다 있죠. 자,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A를 보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라. 자, 그럼 여기는 타인 돈을 안 빌렸잖아요. 그럼 50억이 전체 투자액이 되겠죠. 그럼 50억에서 자, 수익을 봤을 때 수익은 순영업 소득이잖아요. 그래서 10억의 순영업 소득을 벌었다. 그럼 이자를 빼야 되는데 이자를 안 빌렸기 때문에 50억의 10억은 20%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B를 본다면 자, B는 타인 돈을 빌렸죠. 그러면 자기 자본이 지분 투자가 10억이에요. 자, 10억에서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10억은 똑같고요. 마이너스 타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40억에서 4%니까 4억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6억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60%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B는 60%다. 자, C로 가겠습니다. C로 가게 되면 자기 자본이 10억이고요. 해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억이 순영업소득이라면 빼기 이자를 빼야 되는데 가격 상승이 있어요.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체 50억에서 4%잖아요. 50에서 4를
우리가 퍼센트를 곱해보세요. 자, 계산기를 쓰는 방식이 자, 50억을 다 치실 수 없으니까 50억 곱하기 4%를 누르면 2라는 숫자가 뜨잖아요. 이건 2억이라는 뜻이잖아요. 2억. 자, 그래서 2억을 더합니다. 플러스 2억을 더하면 12억이 돼요. 여기서 이자가 4억이잖아요. 그럼 8억이 되겠죠. 그럼 80%가 정답이다. 이렇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43번 했죠. 43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내용을 다음번 내용을 이제 본다면 쭉 가시면 이제 44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44번도 문제를 풀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을 천천히 해설을 해드리면서 들어가서 하죠. 그럼 44번의 가장 옳은 지문은 우리가 당연히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십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본다면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했습니다. 44번 가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옳은 것은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유의한다. 자, 부동산을 현금화시키기가 어려워요. 유동성이 어렵죠. 유동성 위험. 그래서 1번은 금융 쪽이 아니라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대출자들은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떨어진 것만큼 은행이 더 받아야 하니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대출자들은 고정 대신에 변동이자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셔주시고요. 자, 위험과 수익은 비례관계잖아요. 근데 위험과 가치는 반비례관계입니다. 이걸 약간 편법을 제가 이용할게요. 자, 3번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도 높죠. 위험이 높으면 더 달라고 하잖아요. 수익을. 그럼 수익도 높은데요. 요거는 당연히 비례관계라는 걸 아시죠? 그래서 위수비라고 암기하세요. 위수비라는 사람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위가 반이 돼요. 위가 반이 된다. 위가 반. 자, 위가 반을 암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반비례인데요. 반비례인데 자, 위험이 클수록 어때요? 우리가 그만큼 위험이 클수록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깡이라고 하죠. 할인을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가치가 떨어지거든. 그럼 위가 반 이렇게 해서 반비례한다. 반비례가 맞고요. 동일한 위험 증가의 보수적은 공격 쪽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자, 동일한 위험에서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수익률이 동일해요. 자, 수익률이 있다면 위험이 동일한 위험에서 자, 공격 쪽은 제가 이제 번지 점프를 하면서 1억 주면 뛸게요. 3만 원만 주면 뛸게요. 라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자, 1억을 달라는 애는 자, 이게 위험의 평적인 무차별 곡선인데 더 달라고 하잖아요. 혐오도 높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고 위험을 회피한다는 거죠. 3만 원만 뛰는 거는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약간 편법을 이용할게요. 제 창을 잡니다. 창이라는 것을 이렇게 찌르려고 하죠. 공격적 찌르려 하는데 보수적은 방패잖아요. 막잖아. 방패는. 그러니까 막는 거는 보수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한 보수적은 막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공격 쪽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보수적은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무위험률은 우리가 이제 요구수익률의 무위험률이라는 건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만큼 개별적인 위험도와 상관이 없으며 일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회피도와 관련된 건 위험 할증률이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에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은 또 어떤 문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자, 45번 들어가죠. 45번 들어가면 다음은 투자에 의한 수익률에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위에 있는 요약을 보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투자에 기대하는 예상 수익과 예상치를 근거로 하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때요?
이건 외부 수익률이 아니라 내부 수익률이다. 내 자체니까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자 투자 위험을 반영할 때, 투자가 만족할 때 최소한 수익률은 투자의 기회비용. 기회라는 건 내가 수익을 만약에 20%를 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은행이자 2%를 포기한 그 기회에 대한 수익률에 대한 비용을 셈이라고 해요.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요구 수익률이죠. 요구 수익률이 우리가 최소한 보장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맞겠고요. 그다음 3번이 정답이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인 반면에 요구 수익률은 또 개인마다 주관적이라고 제가 말씀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자, 그다음에 4번은 투자의 위험회피형이란 부동산이 위험회피형은 이제 위험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더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험 투자의 위험이 증가할 때 요구 수익률을 더 높이겠죠. 그래서 위험이 증가할 때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게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요구가 기대보다 커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가 더 크면 투자를 안 하죠. 그럼 수요가 감소해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투자하기 전이기 때문에 내 투자 금액을 떨어뜨렸다는 건 내 투자 금액에 대한 대비 금액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같다면 내가 1억이 있는데 2천만 있다. 그럼 더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반대로 기대 수익률은 상승한다. 그래서 자 5번은 가장 제가 많이 강조했죠. 기대는 반대로 가니까 상승을 하게 돼서 요구수익률과 균형을 이루어진다. 이렇게 가셔야 되죠. 정답은 3번만 맞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46번에다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우리가 계산 문제에서 가장 출제가 날 수 있는 그 예상 문제가 제가 이제 찍어드리는 이 계산 문제인데요. 자 나와 있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계산기 쓰는 방식에 GT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죠. 46번은 천천히 이제 풀어드린다면 GT를 이용해서 우리가 곱해서 더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계산기를 이용하는 게 빨라요. 여러 가지 편법도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가장 빠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46번은 이제 본다면 자 계산기를 옆에 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 환경에 대한 변수가 비관적이다. 그 다음에 정상적이다. 낙관적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그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 확률. 자 확률을 본다면 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30, 50, 그 다음에 20이다. 그럼 곱해서 더하잖아요. 가중평균. 그럼 수익률을 곱합니다. 자 수익률을 곱하게 되면은 자 요게 4, 8, 13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곱한다는 건 숫자 퍼센트, 그죠? 퍼센트. 그러면은 이제 답이 나오고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쳐나가요. 그러면서 GT를 한번 눌러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죠. 해볼까요? 자, 30. 자, 30에서 우리가 4%를 우리가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눌러볼게요. 자, 30하고 4%를 눌러보겠습니다. 30 곱하기 4%를 눌러보세요. 30 곱하기 4%. 그럼 1.2가 나오죠. 1.2%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숫자 퍼센트. 50 곱하기 8%를 눌러보세요. 그죠? 8%를 누르면 4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13%를 눌러보세요. 그럼 2.6이 뜨거든요. 그 다음에 GT를 눌러보세요. 그럼 지가 알아서 7.8을 계산해 줍니다. 자, 이게 가장 유력하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썼지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자, 포트폴리오 갑니다. 포트폴리오는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뭐 100%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47번으로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내용들이니까 꼭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47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47번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갑니다. 이 가장 이 설명을 옳게 설명한 것은 뭐냐? 자,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들어간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인 게 좋고 마이너스 1이 완전히 좋잖아요.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죠. 자, 해설에 조금 고쳐주기 바랍니다. 체계적이라 했는데 비체계적으로 좀 고쳐주세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죠.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죠. 플러스 1인 경우는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우리가 효율적 전선은 우상향하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생긴 거죠? 효율적 전선은 자 이게 우리가 Y축이라고 합니다. 서 있는 게 Y축이고 누워 있는 게 X축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수익률이고요. 여기가 위험이라면 자 이 효율적 전선이라는 자체 봤을 때 효율적 전선은 효율적 전선 우리가 효율적 프론티어는 우상향하게 되겠죠. 그러면 효율적 전선은 어떻습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으로 자 그러면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의 수익률들을 나타나는 점들을 연결하는 선이 효율적 전선이죠. 정답은 2번이 정확히 맞죠. 자 근데 3번하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효율적 전선이기 때문에 3번은 효율적 전선을 고치시고 우상향하잖아요. 그럼 동일한 위험도에서 더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얻으려면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이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은 위험 회피형의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해서 무차별 곡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며 투자의 위험 회피형이라고 볼 수 있죠. 위험을 등진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적이 되려면 이 효율적 전선과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입니다. 교차하게 되면 두 점이 돼서 최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접하는 점이다. 교차하는 점이 아니라 접하는 점 또는 접점도 맞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만 맞다.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나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48번으로 우리 가죠. 자, 48번이 지금 효율적 전선을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지우고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고민해 보죠. 자, 이 지금 48번에 보시게 되면 요게 효율적 전선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볼게요. 자, 요건 효율적 전선이니까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여러분들. 48번은 그림을 본다면 자, 요 Y축, 세로축이 기대 수익률이다. 이 가로축이 위험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전선이 효율적 전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효율적 포트폴리오로 가장 효율적으로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 것들을 점들이 연결하는 전선이죠. 그럼 ACD가 효율적 전선상의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C와 B를 본다면 위험이 같잖아요.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걸 선택하니까 C가 B를 지배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구성산수가 많은 게 좋고요. AC보다는 AD가 수익이 높죠. 자, 이건 동일한 위험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에서는 아까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걸 제가 많이 또 물어보거든요. 오프라인에서. 동일한 위험에서는요. 이 동일한 위험에서 혐오도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건 동일한 위험이 아니라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투자자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동일한 위험이 아니라 그 낮은 시속, 낮은 위험을 요구하는 사람은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이고 높은 수익, 높은 위험을 요구하는 사람은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48번을 푸셨다면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은 자, 3개를 구성한 거와 2개를 구성한 것 중에서 AC의 분산 효과가 자, 2개를 한 것보다는 분산 효과가 크다라고 하셔야 되고요. 자, E를 선택하는 사람. 자, E를 선택하는 사람은 E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A를 선택한 게 보수적이죠. 자, B와 C를 봤을 때 하나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투자의 효율적 전선은요. A, B, C, D 중에서 뭐가 빠져야 돼요? B가 빠져야 되죠. A, C, D, E로 가야죠. 그럼 5번. 자, 우리가 A, C에 50%씩 투자한 거의 기대 수익률은 A, D보다 얘가 수익률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럼 기대 수익률은 더 낮다라고 보는 거죠.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화폐 시장 가치의 계산으로 우리가 가볼게요. 화폐 시장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전 49하고 50번을 가장 유력하다라고 오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봅니다. 화폐 시장 가치는, 자, 문제를 풀면서 그 내용은 살펴보겠는데요. 딱 두 가지예요. 49번에 지문이 나오질 않나, 아니면 50번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이 계산 문제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산이 가장 많이 떴거든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보는데, 자, 49번은 이제 풀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반드시 풀으셨다가 자기가 틀린 게 있으면 오답 노트를 체크하세요. 그러면서 제 강의를 보면서, 아, 이게 5번인데 1번을 체크했어. 그러면 1번 자체를 내가 모르는구나 하고 다시 또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49번으로 가죠. 자, 49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죠. 지문이 떠요. 근데 지문은 굉장히 좀 쉽기 때문에 우리 연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은데요. 자, 49번으로 가겠습니다. 가시게 되면 현재 가치를 얘기한다는 건 일시불의 현가, 연금의 현가는 현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치기수보다는 저당산수가 들어가야 되죠. 저당산수는 이제 빌려서 갚아나가니까 현재 가치인데, 자, 1번에 감치기수는 미음 들어가니까 미래 가치고, 저당산수는 제가 줄여서 그냥 저상이라고 했죠. 이건 이응이 들어가잖아요. 현재 가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5억이라는 거 또 하나 쳐보세요. 5억. 자, 현재 5억. 5억 원이 일시불이죠. 일시불이고, 자, 이걸 끝에 보시면 10년 후에 가격 산정하겠대요. 그럼 10년 후는 내가 계수거든요. 미래가치 계수. 자, 그러면 이거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이렇게 가셨어야죠. 연금이 아니라 일시불의 미래가치다, 이렇게 보시고요. 3번은 또 뭐가 틀렸냐 들어갑니다. 자, N년 후에 1원이 일시불이에요. 1원. 자, 1원이 일시불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걸 현재로 얼마냐라고 갖고 오잖아요. 그럼 현재로 얼마냐 땡겨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계수가 아니라 현가 계수라고 했었어야죠. 현가 계수.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매년 1원씩이라는 게 있죠. 매년 1원씩은 당연히 연금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이거를 N년 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N년 후는 내가 계수가 되겠죠. N년 후는 내가 계수가니까 요거는 연금의 현재 가치가 아니라 내가 계수다. 현가 계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5번이 맞습니다. 제가 일시불끼리 역수잖아요. 1내 1년. 그러면 여기서 일시불이 생략됐어요. 일시불의 내가 계수와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역수고요. 자, 연내 나오면 감기고요. 연현 나오면 저당이잖아요. 연금의 현가 계수는 저당상수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근데 이제 50번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왜냐면 예전에 한번 나왔던 문제를 이제 응용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자, 어떤 단어가 이제 중요하냐면 매년 연말씩 5천만 원씩이라는 게 연금이잖아요. 연금이고, 자, 이거를 10년 후에 적금의 미래 가치다. 자,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는 우리가 연금을 곱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따가 이제 5천만 원이라는 걸 쳐셔야 되니까 5천을 그대로 줬습니다. 5천만 원. 만 원에다가 이 연금이죠. 연금의 내가 계수가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 암기하시는데, 자, 우리가 연금의 내가 계수는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뭉치기 때문에 뭉친 금액이니까 위에가 좀 숫자가 많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R로 나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10%라는 거니까 우리가 0.1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10년이니까 우리가 10년이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지면은 이 원리를 한다면 마이너스 1을 빼고 그 다음에 0.1이라는 건 소수점이 하나 넘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요 1 플러스 0.1에 10년이라는 10승이라는 자체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가 어때요? 거기 보시면은
2.59374이라고 돼 있죠. 59374.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 10%구나.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 앞에 있으니까 그걸 계산해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해줬으면 2를 빼주는구나. 그 다음에 소수점이 넘어가는구나. 그러면 15.9374로 그냥 곱해버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나왔다. 아, 10% 나왔네. 연금이 내과계수네. 그러면 요게 나왔다면 2자 갑니다. 2.59374를 치세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0.1을 하면 15.9374가 나옵니다. 거기다 역으로 5천만 원을 곱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7억 9,687만 1,000원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테마 현금 수지에 대한 측정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를 꼭 적어서 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보시기 때문에 자, 51번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간다면 들어갑니다. 자, 이건 이제 51번을 맞히시려면 완전히 이 자체의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가공기 유용순이죠. 가공기라는 쓰레기 압축시킨 기계를 유영순이 생산했죠. 유영순, 가공기 유영순, 영업 경비를 빼고 순소득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세 형세하죠. 세금을 이제 부과해서 걔한테 다시 영세해주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을 마치라 그러잖아요. 기억은 당연히 영업 경비라는 게 들어가니까 우리 영업 경비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니까 맞출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주의 있게 보세요. 니은은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고 저당 지불액이라고 하거든요. 부채 서비스액도 맞고 저당 지불액도 맞아요. 자, 그럼 이걸 다 만족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암기 기법이 가공기 유용순 부세 형세라고 한다면, 자, 이건 매매 순미 세자세로 암기하세요. 매매 순미 세자세, 매매 순미 세자세 이렇게 암기하는 게 빠릅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가로친 걸 보니까 디귿은 뭐예요? 디귿은 미상한 저당 잔금이죠. 아직 상환되지 않는 잔금을 얘기하죠. 그래서 미상환, 아직 상환되지 않는 저당의 잔금, 대출액의 잔액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리을은 뭡니까? 당연히 자본이득세죠. 자본이득세. 그럼 자본이득세나 양도소득세 중에서 찾으셔야 돼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중에서 찾아야 되니까 뭐 정답은 당연히 우리가 3번만 될 수밖에 없죠. 영업경비, 저당지불액, 미상한 저당잔금, 자본이득세.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중요하죠. 두 번째 문제를 간다면 자, 갑니다. 52번입니다. 52번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설을 해볼게요. 가공기 유용순이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유가 먼저 나오면 안 되죠. 가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을 차감하고 기타소득을 더하고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와 가능이 바뀌었죠. 자,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게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죠. 자, 이건 영업경비 이전에 빼줬기 때문에 해소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은 영업경비에 불포함하여 순영업소 한정해야 되고요. 전액 다 자기 자본으로 갔어요. 돈을 안 빌렸잖아요. 자, 그러면 100원에서 돈 빌린 게 0이면 순영업소득과 세전이 같죠.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한 경우는 순소득이 세전보다 큰 것이 아니라 순과 세전이 같을 것이다. 1년간 순소득이 적자가 예상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 아예 없어요. 그러면 세전이 세후보다 큰 것이 아니라 세전과 세후가 같을 것이다. 자, 그러면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갑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게 순영업소득 산정 시 재산세는 영업경비 포함되니까 차감돼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나중에 빼줄 거잖아요. 차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53번이 이제 가장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 왜요? 순영업소를 왜 7천하고 만원을 썼을까요? 7억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꼭 이렇게 7억이다라는 자체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걸 놓고 계산 방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들어간다. 그럼 7억서부터가 이제 순소득이 7억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다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해설이 있듯이. 그러면 3억을 빼야 되죠. 그럼 세전이 현금 수지가 4억이 되잖아요. 그럼 영업소득세를 우리가 구할 때는 순대감이에요. 순대를 더하고 감가와 이자를 빼주죠. 그래서 과세소득이라는 게 나오면 우리가 세법에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면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자, 가봅시다. 자, 순영업소득이 7억입니다. 7억이고요. 대체충당금이 우리가 얼마예요? 대체충당금이 2억이죠. 자, 3억이죠. 대체충당금. 아니죠. 요게 2억이네요. 2억이면 7억이죠. 그러면 9억이 되고요. 감가상각액이 여기서 3억이고 그 다음에 이자가 1억이니까 더하면 4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소득이 5억이 되겠죠. 자, 그럼 5를 치세요. 그냥 우리가 억을 단위로 치게 되면 500 치게 되면 힘드니까 5 곱하기 30%, 20%, 20%의 세율을 곱합니다. 그럼 20% 누르게 되면 1이 되죠. 그럼 1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요게 1억이라면 자, 요게 1억이 돼서 세후 현금 수지는 3억이 된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시간서부터는 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DCF법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이제 우리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DCF법하고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의 어림세법과 비율 분석법이 나왔죠. 자, 여기는 조금만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몇 번까지 했어요? 51번까지 했죠. 자, 51, 52, 53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가 53번에 대한 거는 정답이 4번이 정답이었죠. 다음 시간서부터는 자, 우리가 이제 54번서부터 또 새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시죠.